그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공인노무사하고요, 변리사하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이 정도에서 시험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거의 시험이 없어요. 자, 보시면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랬죠. 그 승낙의 통지가 기간 안에 뭘 하지 않으면 도달.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승낙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발신 그러면 안 돼. 승낙이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을한테요 청약을 했어.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 너 승낙해줘 이렇게 승낙해줘 이렇게. 그럼 2월 1일 을한테 도달했죠. 그럼 청약이죠. 그럼 얘가 2월 4일 날 발송을 하죠. 발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이 발송한 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도달을 2월 6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발송했죠 1번, 도달했죠 2번, 3번으로 2월 4일부터 3번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걸 본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요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도달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뭐를 해야 돼요? 도달해야지. 그래서 도달하고. 여러분 보니까요 고압 선생님 모의고사 보니까 발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 우리가 도달하고 격지자간에 있어서 승낙은 발송주의죠. 발신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 그러면 발송할 때부터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기간 안에 발송은 됐는데 기간이 지난 후 2월 11일 날 도달했죠. 이것을 연착됐다고 하는 거예요. 연착. 도달이 늦으면 연착됐다. 알겠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뭐를 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해. 그 기간 안에 도달하면은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기간 안에 도달하면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자, 3번.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여 청약은 도달주의죠. 언제나. 그럼 우리가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법정으로 뭐냐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럼 청약은 처리 못하는 거예요. 왜?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달하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마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를 못해.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의사실현이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여러분 홀수하고 밥 먹고 짝수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홀수했으니까요 집에 가도 돼요. 한번 했잖아요. 처음부터까지요. 알겠죠? 그 다음 5번요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동일한 내용 그게 중요하죠. 상호 교차죠. 그러면 청약이니까 둘 다 청약이니까 청약은 무조건 무슨지 도달죠. 그러니까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63번은요. 갑은 2020년 2월 1일 자기 소유 중고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그래서 2020년 2월 1일이죠.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했죠. 1번 갑의 편지가 2000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하였다면 그래야 되겠죠. 갑은 위 청약을 임의로 마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왜? 도달하면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갑의 편지가 2월 5일 을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에 갑이 사망했어. 그 사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여전히 뭐다? 유효하고 누가 책임진다? 상속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죠. 보고할 승계니까요. 3번 을이 중고 자동차를 9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중고 자동차를 900에 매수. 여기는 10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00에 매수한다. 이것을 뭐란다?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우리가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새로운 청약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의 편지를 2020년 2월 5일 을이 수령하였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다. 을이 미성년자죠. 그럼 수령 무능력자죠. 청약의 효력의 발생을 주장할 수 없죠. 갑은요. 문제는요. 을의 법정 대리인. 을의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5번 을이 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20년 2월 10일 날 발송했죠.
무조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그런데 15일 날 도달했죠? 그럼 언제나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발송일 때,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발송할 때. 알았죠? 언제 성립해? 발송할 때 성립한다고. 발송할 때. 이렇게. 전화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65번 한번 볼까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전형계약이 뭐죠? 전형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이라고. 유명계약은 모두 해서 15개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유상계약이 있죠? 유상계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무상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 있죠? 편무계약이 우리 한번 아까 했었죠? 유상이면서 편무인 것이 뭐가 있다? 현상광고. 이러면 현상광고도 계약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무상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증여하고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유상계약은요, 먼저 이제 증여는 여기 있죠? 유상은요, 매매하고요, 교환하고요, 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도급계약하고요, 조합계약, 뭐죠? 고용계약 이렇게 쭉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원칙은 무상이에요. 원칙은 무상인 게 있죠? 여기 여행계약도 있고. 여러분, 소비대차가 있죠? 소비대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임이 있고요. 임치가 있고요. 여기 종신, 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합의로 이렇게 될 수 있죠. 합의로 유상될 수 있죠. 여기는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 조합, 고용계약, 화해계약, 그 다음에 여행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뭐 하나 빠졌네. 아무튼 15개, 여기는 현상광고. 알겠죠? 그래서 모두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 15개는 우리 법에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외의 것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개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중개계약을 비전형계약이다,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학원의 수강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무명계약,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요, 매매, 증여, 도급, 위임 있죠? 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된 거 뭐가 있죠? 법정 채권관계,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가 있죠? 부당이득, 사무관리, 불법행위 이렇게.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 1번이죠? 자, 67번은요, 동시이행이죠? 자, 동시이행 먼저 봐봐. 먼저 크게 봐. 먼저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요. 변제기. 세 번째요, 수령 지체 중이에요. 이렇게 크게 이게 세 가지 큰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법에 규정된 법률에 규정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에요. 동시행 항변권은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하나니까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다. 그런데 별개라도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수적 채무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별개 약정인데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시작할까요?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또 뭐죠? 권리금이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가 멸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동시행이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뭐다? 동시행이죠. 그런데 동시행이 아닌 것이 있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 저당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다. 알겠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죠. 매매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동시이행.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변제기에서는 중도금은 선이행이고 잔금은 이행기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선이행이죠. 동시행이 아니다. 채무불행이다. 이행지체이다. 지연 이자를 내야 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기, 잔금 날짜 이행기가 된다. 동시이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 이자가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뭘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령지체죠. 수령지체는 수령지체 중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느냐, 계속 또는 한 번 했느냐 이 말이죠. 이행의 제공을 계속했다, 항변권 소멸. 한 번만 제공하면 항변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에 의해서 인정되는 항변권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하면 되죠. 물론 뭐 해제권도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요. 법률에 의한 경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은 동시 이행이다. 두 번째요.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될 때 청산금의 지급과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물론 계약의 해제도 동시행, 원상회복의무는 동시행이다. 판례는 무효 취소 해제에서 반환 의무는 손해배상까지도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판례에서는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판례에서 또 동시행은 무엇이 있느냐? 여기요,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지만 변제하고 채권 증세에 반환은 동시행이 아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차의 종료 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행이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되지 해소?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원인 채무하고 어음의 반환이죠. 원인 채무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67번 보면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그러면 인생 끝났네. 매수인 그럼 매매잖아요. 매매는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했죠. 그럼 매매대금 플러스 부가세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2번 공사 도급이죠. 도급 얘기 안 했네요. 도급은 무조건 동시이행이죠. 무슨 말이 있으면 동시이행이 아니다? 지체상금. 요즘 최근에 자주 나와. 지체상금. 여기도 막 있지 않나? 없어요? 인데 여기 지체상금. 여기 지체상금 있죠? 무조건 뭐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동시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무슨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구분소유적 공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4번 원인채무 어음 반응이네요. 원인채무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어음 반환은 동시이행. 그래서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이렇게 됐죠? 그래서 동시이행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이죠. 여기 봐봐.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어음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해서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죠.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지급이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야 있다. 알겠죠?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여기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 여기 나왔죠?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그럼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 바뀌면 손해배상 바뀌는데 이것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자, 쌍무계약이죠? 1번 계약이 원시적. 이런 봐봐.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요, 원시적, 여러분요, 객관적. 여기요, 그냥 크게 하면 전부 불능이 있고요. 여러분 일부 불능이 있고요. 여러분 주관적이요. 전부 불능이 있고요. 여기 일부 불능이 있어요. 알겠죠? 그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알겠죠?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에서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원시적 주관적이란 말은 건물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전부가 남의 것이다.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부다 그러면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는 것이고, 유효니까 유효인데 뭐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대금 감액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만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객관적이란 말은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고, 주관적은 건물은 있어. 건물은 병건데 갑이요 을한테 팔았어. 근데 전부가 병거야. 또는 일부만 병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일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물건이 멸실됐는데 전부가 불능이야. 그러면 무효. 그러면 일부만 부족해. 일부만. 그럼 뭐다? 그것은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라 하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그때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관적 전부 불능 그러면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알겠죠? 2번 채무자가 여기 봐봐.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죠? 채무자. 그럼 채무자가 잘못했죠? 그럼 이행불능이죠? 이걸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그랬을 때요 채권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래서 551조에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수혜권자 수령지체. 수령지체하면 이미 누가 잘못했어?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요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랬네요.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X. 방금 얘기했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자 71번은요 갑은 자신 소유 X 노트북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전량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제3전량 계약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전량 계약이다. 그 다음에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전량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인수는 제3전량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한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방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 준 거, 면제. 그것도 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병은 재밌는 말을 했네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네요. 그래서 수익의 의사 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하는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제3자의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는 것이 발생 요건이죠. 따라서 수익의 의사 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안 돼. 발생 요건이다. 그래야죠. 1번 갑과 을이 미리 했네요. 미리. 원래 이거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한다?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갑과 을은 병의 수익 내용을 뭐 할 수 없어?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그 다음에 누구요? 제3자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자 1번 갑과 을이 미리 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했다. 변경권을 유보했죠. 그럼 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2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을 해제죠.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만이 하는 것이고,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동의가 없으면 해제를 못한다. 틀린 것이에요.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해제할 수 있다. 3번은요. 제3절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갑하고 병이란 말 있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여기 갑이 있고 요약자, 을이 있고 낙약자, 여기 병이 있고 수익자. 알았죠? 갑하고 병가를 뭐라 한다? 대가 관계라고 하고,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기본 관계, 보상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대가 관계 흠결은 갑과 을과 병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취소되든 말든 관계없이 여전히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다. 4번 을의 채무불이행이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데 병은 지금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겠죠. 그래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갑과 을이죠. 갑과 을 사이의 보상관계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취소되죠. 이 병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말든 관계없이 갑이나 을은 무조건 해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해제나 취소하게 되면 이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선여도 보호가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취소했는데요 을이 이미 병한테 지급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한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에게 이미 지급했어.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요 사례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3절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냥 이론으로만 나오면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요 뭐로 나온다? 사례형 문제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지문들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3절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이렇게. 자, 실수 한번 해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갑이죠. 낙약자는 을이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누구 없이 뭐 없이 제3자의 동의 없이 뭐를 할 수 있어? 해제하죠. 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이렇게 됐죠.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그럼 언제부터 이자를 가산해? 매매계약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은 수령한 날부터요, 반환한 날부터요? 여러분요, 해제한 날부터가 아니고 이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알겠죠? 그래서 해제한 날이 아니고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고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이다, 아니다? 지연이자가 아니다. 뭐다?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 이때는 과실상계를 한다, 안 한다?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에서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은 날부터, 그 다음날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자, 3번은요 갑을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을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응? 이게 지금 이건 갑을 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급했죠. 을의 지시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을과 병 사이에, 을하고 병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됐죠. 해제가 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죠? 그래서 갑은 누구하고 계약했죠? 을하고. 을은 누구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 당사자는 병은 우리가 마치 제3자 연계하고 비스무리하죠. 그래서 을의 지시에 따라서 갑에게 지급했다 할지라도 갑에게 청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죠. 왜? 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겠죠? 똑같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죠. 그러면 매도인은 해제의 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정하자. 약정 계약금의 실제 수령 계약금의 2배가 아니고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이죠.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의사를 표시했죠? 그런데 왜 공탁할 필요가 없죠? 받지 않는데? 우리가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형성권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탁을 하게 되면 그건 변제 공탁이 되겠죠. 5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 지연 손해금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여기 봐봐요. 그럼 2가지가 있어. 2가지가요. 이 2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면요, 원상 회복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여기 원상 회복 의무죠. 계약을 해지하면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를 하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요. 이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요 약정 손해금이 있고요. 손해금이 있고 법정 이율이 있단 말이죠. 약정 이율이 있고 손해금에 대해서 약정 이율이라고 하죠. 약정 이율이 있고 법정 이율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다음 우리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도 약정 이율이 있고요. 여기 법정 이율이 있다 이 말이죠. 법정 이율이요. 약정 이율은 3%고요. 법정 이율은 우리 민법은 5%예요. 민법 연 오픈이에요. 5%고요. 약정 이율 3%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두 사람이요, 우리가 뭐뭐 할 때는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상 회복 의무를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을 할 때 먼저 약정 이율은 3%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돈을 다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로 인한 이행 지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약정 이율하고 법정 이율이 있을 때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지금 낮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은 원상 회복 의무는 약정 이율로 합의했는데 그 원상 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은 약정 이율로 청구해야 되느냐 법정 이율로 청구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아마요 이 문제하고요, 잠깐만요, 아닌데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가 있는데 못 찾겠네요. 어디 갈 차례죠 지금요? 여기 맞아요? 몇 번?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요 원상 회복만 이행지체라고 됐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이게 아니고, 이때 이자가 아니고 여기 원상 회복이 이행지체다 이 말이에요.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 그럼 여기서 보면 이후 여기 오면 지연 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 손해금률이 약정 이율이죠.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 이 말이죠. 낮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낮으면은 법정 이율로 할 것인가 약정 이율로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잘 봐. 원상 회복 의무에서는 약정 이율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낮더라도. 그런데요 받은 날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거 약정 이율하고 법정 이율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법정 이율로 가.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더 낮으니까. 만약에 약정 이율이 6%다 그럼 약정 이율로 가는 거예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을 때는 법정 이율로 가고, 여기는 약정 이율이 낮더라도 그냥 약정 이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일 때, 이행지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연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연 손해가 얼마나고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 그럼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가 우리 민법의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연 5푼이에요. 상사채권은 연 6푼이란 말이죠. 연 6푼이란 말은 6%란 말이고 5%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법정 이율이 민법상으로 5%인데 합의 이율이 3%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3%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돼 있죠. 그때 이자는 약정 이율하고 법정 이율 사이에서 약정 이율이 더 낮으면 무슨 이율로 간다? 법정 이율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법정 이율로 가는 것이고 그냥 여기는 약정 이율로 가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일 때는 약정 이율에 따른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어느 것이 더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을 비교해서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을 때는 5%예요. 법정 이율로 가는 것이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은 그러면 약정이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곳은 안 나오겠죠. 낮은 곳으로만 나오겠죠. 그랬을 때 뭐로 간다? 법정이율로 간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때는 법정이율,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일 때는 약정이율.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말 자체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요 헷갈릴 수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냐? 그렇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 이자를 가산하냐? 두 개로 구별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75번은요. 계약 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약정 해제권의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는 뭐죠? 약정하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약정 해제 경우는 뭘 한다? 최고한다 안 한다? 최고 없이 해제, 최고 없이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2번 해제로 인해 소멸하는 계약상의 채권을 해제 이전에 양수, 해제 이전이 해제 전이네요. 해제 전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 되죠?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제3자도 아니다. 이거 줘도 되죠? 이건 그럼 방금 나왔던 그 5번 지문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데 딱 두 군데서 시험이 나왔어요. 두 군데서. 알겠죠? 딱 두 군데서 시험이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나올지 내년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겠죠, 이제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3자도 아니다를 어떻게 판단하죠? 해제에서 제3자를 어떻게 판단해? 자, 차고 사기 강박에서 제3자를 어떻게 판단을 해? 밥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말해. 하식스가 24병이나 있어. 빨리 걱정하지 말고 해. 알겠지? 자, 얘기하라고. 107, 108, 109, 110에서 제3자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오케이.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 이거 네 가지만 딱 알면 된다고 그랬죠? 아닌 사람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안 해야 돼. 양심 있으면. 누구? 아닌 사람. 수익자 안 되고, 상속인 안 되고, 지위를 승계한 사람 안 되고, 채권의 가장 양대에서 채무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안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해제에서는 뭐냐? 해제 전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해제 전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를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만. 근데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선의만 보호되죠. 중요한 것은 제3자인 것과 아닌 것이 있죠. 제3자가 아닌 건 뭐가 있어? 오케이.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미등기. 그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아니에요. 채권은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미등기 어쩌고저쩌고,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쩌고저쩌고.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는 뭐가 된다? 제3자는 등기 플러스 여기 뭐가 돼야 돼?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여기 을은 등기, 병은 여기 등기, 을도 등기, 병도 등기, 등기가 등기 대항 요건. 기억나죠? 알죠? 해제 전에는 뭘 불문하고? 선악.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의만. 제3자가 아닌 경우 세 가지, 채권, 미등기,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게. 딱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눈 있으면 여기 한번 봐봐. 양심 있으면 여기 채권을 양수했다고 돼 있네. 뭐 떨 필요 뭐가 있어요? 채권 안 된다고 했죠? 그래, 제3자가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3번은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로 계약 해제되죠?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언제부터? 아까는 언제부터? 해제한 날부터죠? 반환할 때. 그게 아니고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 이때 이자가 약정이자와 법정이율이 있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더 낮다. 그럼 무슨 이율에 따른다? 내가 방금 0.5초 전에 얘기했죠? 가서 꼭 강의 들어봐. 뭐라고 했는지. 약정이라고 했는지 법정이라고 했는지 꼭 한번 봐봐. 무슨 좋았어. 그거 써놨어? 오케이 좋아. 그거라도 봐야죠. 써놓은 거라도 봐야지. 써놓고 안 보면 큰일 나죠. 알겠죠? 좋아. 써놨으니까. 여러분요, 자,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됐다. 원상회복.
그러면 약정 이율에 따른다. 그렇게 말하면 돼. 원상 회복 의무는 약정 이율에 따른다. 많든 적든. 그 다음에 이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를 이때 약정 이율하고 법정 이율이 있다. 법정 이율. 약정은 3%고 우리 법정은 5%잖아요. 그럼 뭐로 간다? 법정으로 간다. 이렇게. 원상 회복으로 인한 이행지체.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 되죠. 그때는 약정 이율에 따른다. 많든 적든 낮더라도 약정 이율. 근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때의 이자는 법정 이율에 따른다. 아니면 낮을 때는 법정 이율로, 높을 때는 약정 이율. 근데 높은 걸로 안 나올 것이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을 때는 그렇게 나온다. 그럴 때는 뭐로 간다? 법정 이율. 그러니까요, 바꿀 가능성은 뭐 거의 없죠. 그것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가 이행지체 약정 이율. 알겠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이자는 법정 이율.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죠? 모르겠으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높다 낮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도 판례니까요, 바꿔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이행거절로 인한,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하고 이행불능은 4대 요건이 있어.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4대 요건. 먼저 뭐? 최고 없이. 또 이행기 전이라도. 또 자신의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돼. 4대 요건. 알았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여기 이행거절이죠? 이행거절의 경우 상대방의 최고 및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최고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철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 최고 후 해제. 최고 후 어떻게 해제한다고? 최고 후 해제. 처리가 되면 최고 후. 알겠죠? 자, 3번 5번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는데, 해제 원인의 일부를, 이런 경우는 과실상계할 수? 뭘 떨어? 과실상계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표현들에서, 그건 또 잘 알아. 표현들에서 과실상계 안 돼. 또 두 가지. 원상회복 의무에서 과실상계 안 된다고 제재해서 안 된다니까. 일부를 제공해도 과실상계 안 된다고. 왜냐?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되면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과 똑같죠. 지연이자. 그러면 과실상계하죠. 이것은 부당이득의 성질이라고. 과실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과실상계하지 않는 것 두 가지. 표현대리,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해제로 인한 원상.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요,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네. 그러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해가지고 가면 골치 아픈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해제에서 원상 과실상계, 표현대리에서 과실상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알면 돼.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77.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 반환할 매매 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몇 퍼센트로 했다고? 4%로 약정했네요. 알겠죠? 그런데 동약정은 매매 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률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놓고 일단 보기는 봤죠? 자, 2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나서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잘 알죠? 다행이에요. 자, 3번은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죠?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 지평을 마쳤다. 봐봐. 잘 봐. 우리가 제3자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제3자냐 아니냐? 자, 제3자는 뭐가 제3자가 있죠? 을하고 병하고 해서 제3자를 누가 제3자죠? 을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병은 등기, 가등기,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여기 봐. 을 명의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죠? 병이 뭐랬어? 가압류. 가압류가 뭐예요? 가압류가
등기 아니 가압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라고 그랬죠?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등기부에 기록한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등기죠. 그러니까 뭐다? 제3자죠. 제3자로서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표를 말할 수 있다. 을은요, 갑은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병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니까? 제3자니까 알겠죠? 4번 갑이 을의 채무 불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 제공 또 나왔네. 원인의 일부 제공 또 나왔네. 맨 끝에 과실상계 줄과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실상계 안 되는 거 두 가지. 표현대리 해제. 알겠죠? 딱 두 가지. 그렇게 하면 되죠? 과실상계를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을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약정을 해서 봐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그랬죠?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실권약관. 그러면 실권약관은 뭐냐?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봐봐. 원칙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 알겠죠? 자, 먼저 채무불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고를 해요.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요. 그 다음에 무효가 돼. 이건 무효는 해제 효과죠. 여기서 뭐냐? 이행지체라는 것이 있어. 이행지체. 4가지는 안 해야 돼.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이 있어.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그 다음에 여기 실권약관이 있어. 실권약관. 그 다음에 여기 정지조건부 해제가 있어. 정지조건부 해제. 정지조건부 해제.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한번 나왔지, 이거 한번요. 자, 이행지체는 뭐죠?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지 무효가 돼. 알겠죠? 이행거절은요? 최고해 안 해? 안 해. 해제한다는 말은 해야 돼. 우리 했죠? 이행거절, 이행불능의 4가지. 시작.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 없지. 무슨 말을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 이건 해제한다는 말이죠. 해제. 그래야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실권약관 이거예요. 일단 채무불행이 있으면 실권약관은 최고도 하지 않고 해제한다는 말도 안 해도 무효가 돼버려. 이걸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 날짜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잖아요. 자동 해제된다. 자동 해제. 자동 해제란 말이 뭐예요? 뭐 없이 최고 없이 자동 해제. 최고 없이 자동 해제된다는 말은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이 없어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중도금일 때는 그러지만 잔금일 때는 또 달라.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똑같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어도 무조건 자동 해제되지 않아. 왜? 잔금은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그래, 잔금은 항상 뭘 만들어야 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러니까 잔금은 시험에 나올 수 없어. 우리 시험에는 너무 길어. 잔금 날짜면 여기다 또 써야 돼. 잔금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럼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돼. 그래, 중도금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잔금으로 나오면 항상 잔금은 동시행이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해제할 수 없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린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는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어. 채무불행이 있죠? 그럼 일단 최고는 해. 해제한다 말을 안 해도 무효가 돼버려. 무슨 말이냐? 최고해. 돈 안 갚죠? 너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8월이야 9월이야 9월? 10월? 9월? 9월 20일? 9월 20날? 22일이에요? 자, 9월 20일이죠? 내가 뭐라고 하냐? 9월 30날까지 돈 갚어 이 말이에요. 최고하죠 지금. 근데 너 만약에 9월 30날 돈 안 갚으면 나 해제한단 말 안 한다. 그래도 나하고 계약은 그날부로 끝이야. 이걸 정지조건부라. 그러니까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그래서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말은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최고는 했죠. 그런데 해제한다 말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래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행불능에 뭐가 들어가요? 이행불능, 이행거절, 약정해제권, 정기행위 이런 것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행불능의 경우는 이행불능을 철회하죠. 철회하게 되면 다시 최고하고 해제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해.
지금 여기는요 자동 실권 약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아 1번이에요? 아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아 2번 맞아요?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다시 한번 아니 오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이행지체가 있고 매매 대금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약정 이율이 있고 법정 이율이 있으면 약정은 3%고 법정은 5%다. 그럼 뭐로 간다? 법정으로 가고 여기는 약정이 3%고 법정이 5%다. 그럼 어디로 간다? 약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일 때하고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거다고. 여기 지금 1번은요 위에요 밑이에요? 왜 밑이에요? 여기 보면 갑과 을이 계약해주려는 원상회복 의무로 반환할 때 반환할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이 뭐예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은 뭐예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가산할 이자잖아요. 매매 대금이 뭐예요? 받은 것이 금전이니까 금전이잖아요. 금전을 반환할 때 약정 이율과 법정 이율인데 약정 이율이 더 낮으면 무슨 이율로 가는 것이다? 법정 이율로 간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까 몰랐어요? 아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뭐 했어요? 앞에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거 아까 어디가 있었지? 3번이요? 아닌데? 아, 73번에 5번. 여기 보세요. 여기와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다. 그럼 뭐로 가는 것이다? 약정 이율에 따른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요.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지연소리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소리금률이 적용된다. 약정 이율이 적용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 여기 눈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 빠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원상회복을 할 때 특히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그때 이자가 약정 이율하고 법정 이율 중에서 약정 이율이 더 낮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로 간다? 그것은 법정 이율로 간다 이 말이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여기는 봐봐. 계약해주란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매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 말은 뭐예요? 금전 받은 돈이잖아요. 대금이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을 반환해야 되죠.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가산할 이자를 가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약정 이자가 4%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지연손해금률도 적용된다. OX 뭐로 간다? 법정 이율에 따른다. 법정 이율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79 매매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기억.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죠. 그럼 매매 예약 완결권은요 합의로 해. 약정하지 않았으면 약정을 하고 약정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래서 10년 내 행사되고 이 기간을 지나죠. 그러면 자동 소멸해. 이 기간이 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등기 청권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건 진행한다. 이건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 기준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파트 분양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님 맞죠?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죠. 그래서 법률적 장애죠. 이 법률적 장애를 뭐라 한다? 물건의 하자. 이 물건의 하자는 어디선 책임지지 않는다? 경매에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권리하자 틀렸죠. 리얼 특정 물 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는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여러분요, 하자 담보 책임에서 종류물을 뭐라 한다? 불특정물인데 종류물에서는 그런 안전한 완전물 급부 청구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다. 그래서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 경우는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고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해제 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물 급부 청구다. 그래서 완전한 물건은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것을 말한다?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이렇게. 이것을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그래. 그것은 종류물에만 있고 이것은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특정물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다른 물건으로 가져달라.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해 작년인가 이거 시험에 나왔죠? 완전물 급부 청구.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완전물 급부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 경우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전화 몇 번이다? 옳은 것이죠? 기억 니은이네요. 자, 해약금이죠? 해약금이 여러분 계약금이죠. 계약금.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무슨 계약금? 약정 계약금에 해제할 수 있죠. 중요하죠? 약정 계약금 이렇게.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 착수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죠? 우리는 이행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이행할 수 있다. 3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뭐죠? 우리가 계약금에 의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우리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채권법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 말은 해제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없다.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역을 반드시 제공해야 돼. 그런데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배액을 이용 제공해야 돼. 거부한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5번 토지거래가 필요 없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뭐가 필요 없어. 허가가 있고 없고 필요 없어.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알죠? 허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알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 필요 없어. 허가를 받았다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행의 착수하면 채무 불이행으로만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은 계약금을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직 무슨 단계가 아니니까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요. 자, 83번은요. 갑이 을에게 X토지 1,000평방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중 200평방미터가 병소유.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200평방미터가 병소유. 그럼 뭐죠?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병소유가 누구예요? 타인의 권리죠. 자, 그럼 봐봐. 일부 타인의 권리면 을은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그러면 선이죠. 자, 매수인의 대금 감액 있죠. 대금 감액 청권이 있고요. 계약 해제권이 있고요. 손해배상이 있고요. 제척기간이 이렇게 있죠. 이걸 딱 암기해야 돼. 대금 감액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해제는 선의. 손해배상도 뭐다? 선의. 선의인데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 일부 타인의 권리와 전부 타인의 권리는 이행이익배상이고 제척기간은 선의인 경우는 언제?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악의인 경우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의는 안날, 악의는 한 날이죠. 여기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죠. 대금감액은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을은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니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이니까 다 할 수 있어. 을은 800 부분 800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이거 사지 않았어.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전부로 말할 수 있어. 해제. 여기 선일 때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또 뭐도 청구한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듣고 이걸 다 보고 하나하나 따지려면 힘들어. 먼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가 있는지 보면 된단 말이죠. 을은 단순히 을은 단순히 200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그 200평방미터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단순히 안 날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가 틀려서 단순히 200이 안 날이 아니고 우리가 200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요. 이게 100평인데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계약할 때는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이에요. 그런데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 측량을 하니까 100 중에서 여기 20평이 병소유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병의 것이 100 중에서 20이 병 것이라는 것을 안날 3월 1일이 안날이 아니라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은 이것을 병한테 가서 사가지고 등 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 이제 병한테 매일 찾아가죠.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과박스 한번 가져가 보고 안 되니까요. 배 2박스 가에다가 또 포도 1박스 가져가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요. 자기 마누라 또 데리고 또 한번 가보고 그래도 안 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병이 뭐라 한다? 한 번만 더 보면 우리 개가 너 물어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개조심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나는 더 이상 이걸 팔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죠. 그럼 이제요. 갑은요. 병 소유권이라는 것을 3월 1일 날 알았지만 이것을 취득해서 주면 되는데 더 이상 취득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아는 날이 언제예요? 5월 1일이죠. 이 5월 1일을 안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하게 안 날 3월 1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알게 된 날. 즉 갑이 병에게 취득하여 매수인 을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 안 날. 이전할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라고. 그러면 이전할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이 몇 월 며칠이다?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안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안 날이 아니고. 왜?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읽으면은요 그냥 뭐만 보여? 눈에 안 날만 보여. 안 날만. 알겠죠? 왜? 선이라고 했으니까 안 날이니까 1년이네. 오케이 좋았어. 근데 답이 없네. 알겠죠? 골치 아프죠. 알겠죠? 됐나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4번이요? 4번이면 뭐가 맞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자요. 자, 85번. 담보 책임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담보 책임까지 봐. 자요.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것을 뭐라냐?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과실 책임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무과실 책임 있는 거. 뭐가 있죠? 무과실 책임 몇 가지가 있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뭐가 있어? 오케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
가장 대표적인 게 무권 대리 책임. 또 여기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 하나 있는데 무슨 대리? 법정 대리인. 누구를 선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잘못이 없으면 무조건 책임을 지죠.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판례 뭐라고 했다? 고의과실은 성립 요건이 아닌데요, 만약에 매수인은 한번 있으면 여기서 매수인의 과실이 있으면 이것을 뭘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매도인은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짓는데, 원래 매수인의 잘못이 없으면 손해가 100밖에 안 되는데 매수인의 잘못이 가공이 돼서 손해가 130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을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2번,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정물이죠.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이죠. 특정물의 매도인이죠. 특정물,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매수인은 선의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요.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 권리의 하자는 선의냐 악이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몇 년부터? 아니 언제부터? 안날부터 몇 개월? 6개월의 담보 책임이다. 그런데 판례가 담보 책임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릴 수 있다.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매매 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담보 책임 또 나왔네.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계속 나오죠 지금. 경매 목적물의 물건,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가 있다. 물건, 담보 책임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뭐만 담보 책임이다?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이고, 법률적 장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5번, 목적물의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여러분 계약의 목적을 달성을 하죠. 여러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있어.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는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해지권은 언제 인정돼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하는 거야. 달성할 수 있으면 해지는 못해. 알겠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으면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자, 87번인데요 화면부터는 잠깐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건 가등기 담보를 약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식사하고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